설날 섣달금음날 오후, 강원도 해누리 어촌 마을 전체에 매서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작은 강변은 한적했고 저녁 안개 사이로 낡은 목조 가옥 몇 채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새어나오는 부엌 연기가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그렸습니다. 강가 한쪽 구석에서 68세의 윤덕수 할아버지가 작은 체구에 세월의 무게로 등이 조금 굽은 모습으로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갈색 옷은 앙상한 몸을 감싸고 있었고 낡은 모자는 주름 가득한 얼굴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목조 주택에서 홀로 살며 매일 강에 나가 그물을 던지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일하러 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모였지만 그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그저 바람과 물결을 벗삼아 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그 고요함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에 깨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더 잘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차가운 바람 소리와 강물이 기슬게 부딪히는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은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그물 당기던 손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강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작은 바구니 하나가 무성한 수초 더미에 걸려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섣달금음날 저녁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하늘이 이 늙은이에게 무슨 장난을 치려는 게냐. 그는 바구니를 기슬구로 끌어올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를 숨먹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낡은 담요에 쌓인 한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얼룩덜룩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작은 손은 정교하게 조각된 날개 모양의 펜던트가 달리는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약하게 내쉬었고 두 눈은 기진맥진한 듯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고 온기를 전하기 위해 가슴에 바싹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너무 약해서 귀를 가까이 대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맙서사, 어느 매정한 자가 섣달금음날에 아이를 이렇게 버린단 말인가. 그는 아이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빛이 스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닐 텐데 왜 하필 이 시간에 이곳에 나타났을까?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그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는 그저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작은 흘길을 지날 때 겨울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아이를 감싼 낡은 외투는 차가운 바람을 다 막아주기엔 역부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너무 위태로운데 과연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아이의 희미한 눈빛과 그의 가슴팍 옷깃을 꼭 쥔 작은 손이 그에게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기댈 곳을 마련해 줘야 한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초라한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빛이 바래고 커다란 구멍 몇 개로 어두컴컴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집은 침대 하나, 세상을 떠난 아내의 낡은 사진이 놓인 작은 제단, 그리고 오후부터 식어버린 재가 남은 부엌 한 구석이 들어갈 정도의 비좁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빈곤함 속에서도 덕수 할아버지의 꼼꼼한 손길 덕분에 집은 이상하리만치 아늑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집에서 가장 오래된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연약한 피부가 다칠세라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백한 입술은 누군가를 부르려는 듯 작게 움직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작은 중 냄비를 올렸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그 빛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반사되어 생각에 잠긴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불을 불면서 아이를 바라보며 번민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렸는데 하늘이 나에게 너를 보내준 뜻이 있는 걸까? 죽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그는 작은 그릇에 죽을 덜어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씩 아이에게 떠먹였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눈을 떴고 크고 맑은 눈으로 마치 친족을 찾는 듯한 눈으로 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거친 손가락을 꽉 쥐자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 책임감,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버렸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이름을 은호라고 짓겠다. 내가 나에게 그리고 이 집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아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작은 입술로 으아 하는 약한 소리를 내어 마치 그의 말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빛나는 눈망울에 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다시 잠들자 덕수 할아버지는 작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향을 피우고 빛바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하늘이 날 불쌍히 여겨 이 늙은이가 땅에 가까워질 때쯤 이 아이를 보내주었구려. 우리 집이 더는 춥지 않도록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그처럼 거친 손과 힘겨운 삶을 가진 늙은이가 과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아까 아이의 눈빛이 그에게 다짐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내야 한다. 덕수 할아버지는 작은 집을 다시 정돈하고 은호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낡은 이불을 펴주었습니다. 호롱불 빛이 평화롭게 잠든 아이의 얼굴을 비추며 추운 겨울밤 속 평온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낡은 그물 더미 옆에 앉아 찢어진 부분을 다시 엮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보며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제야의 종소리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에게 그리고 깊이 잠든 아이에게 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거야, 은호야. 설날 첫날 아침, 이른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를 안고 앞마당으로 나와 밤새 이슬에 젖은 그물을 말리기 위해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헐렁한 낡은 스웨터를 입은 은호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얌전히 앉아 작은 손으로 덕수 할아버지의 가슴팍 옷을 껴안았습니다. 가끔 아이는 동그란 눈을 멍하니 하늘로 치켜뜨며 할 하고 옹알거렸습니다. 은호의 맑은 목소리에 덕수 할아버지는 새해 아침의 매서운 추위도 잊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몇 이웃이 집 앞마당을 지나가며 두 사람을 흘끗 쳐다보더니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덕수 노인네가 저 아이를 왜 주워왔을까? 나중에 부양이나 받으려고 키우는 거겠지. 그러게 말이야.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아이까지 들이다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아기의 참말들이 덕수 할아버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첫 묵묵히 찢어진 그물을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면 그만이다. 그날 정오, 이웃집 고씨 할머니가 말린 생선 한 바구니를 들고 덕수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집이 문밖에서 어른거렸고 낭낭한 목소리가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 문 좀 여시오. 덕수 할아버지가 은호를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씨 할머니는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와 생선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새해인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 말린 생선 좀 가져왔어요. 노인네가 이 아이까지 키우려면 돈이 꽤 들겠구먼. 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를 표하고는 은호를 품에 안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고맙수다. 하늘이 가엾게 여겨주신 거니 그저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울 따름이요. 고씨 할머니의 시선이 은호의 옷깃 아래에서 반짝이는 은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짓궂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네 집 자식이요? 생긴 게 반반한 것이 우리 마을 뱃사람들하고는 영 딴판인데 덕수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아이 내가 주었소. 이제 내 자식이니 그뿐이요. 고씨 할머니는 가볍게 흥 소리를 내며 말린 생선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뜸을 들였고 시선은 여전히 은호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에 고정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목걸이 참 희한하네. 분명 가난한 사람들 물건은 아닐 터. 그날 오후 덕수 할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인 나인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아궁이 불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그는 작은 쌀 한 포대와 땔감 한 묶음을 들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이 아이까지 키우려면 고생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건 제 작은 성이니 사양 마시고 받으세요. 덕수 할아버지는 감동하여 나인철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나중에 의지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저 외면할 수가 없었을 뿐일세. 시간이 흘러 은호는 무럭무럭 자라 마을 아이들과 뛰어노는 쾌활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없는 아이라는 이유로 종종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너는 엄마 아빠도 없잖아. 덕수 할아버지가 강가에서 주워왔대. 너도 커봤자 덕수 할아버지처럼 그물이나 끌게 뻔해. 미래도 없는 놈. 아비의 참말들에 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덕수 할아버지를 찾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를 꽉 껴안고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저보고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요?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호는 할아버지 아들이야.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쓸 거 없다. 우린 그저 착하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약간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더라면. 어느 날 아침, 은호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목에 걸리는 목걸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고씨 할머니가 그 목걸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유심히 목걸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참 희한하게 생겼네. 분명 가난한 뱃사람 물건은 아니야. 혹시 부잣집에서 잃어버린 아이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고 목걸이의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마을의 고물상 마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눌이 감기슬게 이른 아침, 엷은 안개를 뚫고 아침 햇살이 덕수 할아버지의 작은 배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이제 10살이 된 은호가 덕수 할아버지가 그물을 당기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그물 끝을 꽉 잡고 잔물결에 배가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은호야, 꽉 잡아라. 그물 놓치면 안 된다. 덕수 할아버지가 다정하면서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꽉 잡고 있어요. 은호는 햇살 아래 눈을 빛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배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있는 모습은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은호의 삶은 점점 더 덕수 할아버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워온 연약했던 아이는 이제 건강하고 총명하며 민첩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에게 그물 깁는 법, 배 젓는 법, 그리고 매번 고기잡이 후에 생선을 분류하는 법까지 일상적인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정오, 그물질을 마친 덕수 할아버지는 선착장에 앉아 땀을 닦으며 찢어진 그물을 열심히 깁고 있는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지만 야무진 손으로 꼼꼼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은호야, 참 잘하는구나. 덕수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당연히 잘해야죠. 은호는 햇볕에 발그레해진 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중 일부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홀로 사는 노인에게 싱싱한 생선을 가져다 주거나 작은 쉼터 주막의 주인을 도와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아이 참 착해. 덕수 할아버지가 복덩이를 키워서 주막 주인은 흐뭇한 눈길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은호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과 의심의 눈초리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아이들과 놀다가 나이가 더 많은 아이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 엄마 아빠 없잖아. 덕수 할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왔대. 은호는 입을 다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와 덕수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은 저보고 부모가 없다고 해요? 덕수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떳떳하고 착하게 사는 거야. 넌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 말에 슬퍼할 필요 없어.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랑 비 안 새는 새집 지을 거예요. 은호의 순진한 말에 덕수 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아이는 책임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호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은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고씨 할머니가 우연히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거 참 희한하네. 분명 가난한 사람들 물건은 아니야.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덕수 할아버지의 작은 오두막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거친 손으로 찢어진 그물을 조심스럽게 깁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마당을 뛰어다녔고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은호가 떨어진 도토리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목에 걸리는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밖에서는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씨 할머니가 들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반짝이는 목걸이를 재빨리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낯이 있단 말이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덕수 할아버지의 집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에서 고씨 할머니는 고물상을 하는 마씨를 만났습니다. 마씨는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진귀한 물건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자주 들르곤 했습니다.
마씨,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날개 모양이 새겨지는 목걸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소? 고씨 할머니가 탐색하는 눈빛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마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씨 할머니를 잠시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개 모양이라.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게 맞다면 그건 경주의 유서 깊은 부잣집인 안씨 가문의 상징이요. 이 말을 들은 고씨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리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그 목걸이가 아주 귀한 거요? 마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그 가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지. 집안 사람들 모두 그런 목걸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더군. 만약 당신이 그걸 정말로 봤다면 그 아이는 평범한 고아가 아닐 거요. 그날 오후 소문은 온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씨 할머니의 입을 통해 은호가 어쩌면 대단한 가문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은 인철씨를 통해 덕수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덕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이 떨려 깁고 있던 그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그는 즉시 은호를 집 안으로 불렀고 아이의 목에서 목걸이를 빼내 낡은 괴짝 밑바닥 깊숙이 숨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제 목걸이를 숨기세요? 저 그거 하고 싶은데, 은호가 어리둥절하며 물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누구도 널 해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부턴 아무에게도 그걸 보여주지 마라. 알았지? 은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그는 목걸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닥쳐올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내려는 듯 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가 깊이 잠들었을 때 덕수 할아버지는 호롱불 옆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얇은 나무 벽에 그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은호를 주었던 날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던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평화로운 마음을 휩쓸고 갔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라면 내가 얼마나 더 곁에 둘 수 있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문했습니다. 그는 은호를 잃을까 두려우면서도 진실이 밝혀져 두 사람의 평화로운 삶이 뒤흔들릴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평안하게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넌 영원히 내 손자 은호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 할아버지가 아직 자고 있을 때 고씨 할머니가 몰래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문틈으로 덕수 할아버지가 낡은 괴짝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은 목걸이가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추측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의심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만간 이 일을 밝혀내고야 말겠어. 저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최근 며칠간 해누리 어촌 마을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술렁였습니다. 아침 시장에서부터 은호의 은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다고 자부하는 고씨 할머니는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이야기에 살을 붙여가며 떠벌렸습니다. 이봐들, 들었어? 덕수 노인네가 키우는 그 아이 말이야. 아주 번쩍이는 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딱 봐도 부잣집 물건 같더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나물과 건어물을 파는 아낙네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땔감을 팔던 한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런 물건이 웬일이래? 설마. 고씨 할머니는 비웃듯 웃으며 칼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정상이 아니지. 누가 알겠어. 부잣집에서 꼴 보기 싫어 내다 버린 사생아일지. 그 말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덕수 할아버지와 은호를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비난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호는 낡은 종이 연을 들고 마을 어귀 공터로 아이들과 놀러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즐겁게 놀고 있을 때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냥 부잣집에서 버려진 사생아라며 은호와 동갑내기인 철민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동그란 눈으로 철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나는 할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어. 아이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거들었습니다. 너 엄마 아빠 없잖아. 나중에 덕수 할아버지 호강시켜줄 생각 마. 은 목걸이는 뭐하러 차? 부잣집에서 다시 데리러 올 줄 알고? 은호는 말문이 막힌 채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연을 떨어뜨리고 집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흙길 위로 목매인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그물을 깁고 있던 덕수 할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이 저보고 사생아래요? 저 사생아 아니죠. 그렇죠. 아이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그물을 내려놓고 은호의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침착했습니다. 은호야,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라. 할아버지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손자고 가장 큰 기쁨이란다. 정말이에요? 저 할아버지 슬프게 안 할게요. 은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럼 정말이지. 할아버지는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족하단다. 은호를 달래고 난 뒤 덕수 할아버지는 아궁이 불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무거웠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반사되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소문이 이대로 계속 퍼지면 머지않아 저 아이의 평화를 지켜주지 못할 텐데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덕수 할아버지가 은호를 데리고 시장에 생선을 팔러 갔을 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한 손님은 심지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덕수 할아버지. 저 아이 혹시 부잣집 자식 아니요? 솔직히 말해봐요. 더는 숨기지 말고. 덕수 할아버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 아니요. 그는 돌아서서 생선을 광주리에 마저 담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희미한 호롱불 아래 덕수 할아버지는 홀로 앉아 낡은 그물을 엮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밤바람에 섞여 마치 비밀스러운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고씨 할머니가 작은 집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빛났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어. 저 아이는 분명 평범한 애가 아니야. 바람이 문틈으로 거세게 불어와 덕수 할아버지의 괴짝 안에 있던 목걸이가 살짝 흔들리며 작지만 선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괴짝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마치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듯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해누리 강변 어촌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지만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낯선 소리가 익숙한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낡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을 어귀에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의 많은 주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집 차인데 저렇게 번쩍거린나? 아마 도시에서 누가 왔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경주 안시 가문의 오랜 집사인 강 집사였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에게서는 이곳 사람들과는 다른 세련미가 풍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과 안시 가문의 상징인 날개가 정교하게 수놓인 손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 집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몇몇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마을에 혹시 10년 전쯤 아이를 주운 분이 계십니까? 그 아이는 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고 시선은 모두 오래전 아이를 주워 키운 것으로 알려진 덕수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오두막 안, 덕수 할아버지는 그물을 깁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은호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갔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집사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에서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수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저 강가에서 아이 하나를 주웠을 뿐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의 시선이 은호에게 멎었을 때 그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아이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가 반짝이자 그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강 집사는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 목걸이는 저희 도련님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즉시 은호 앞을 가로막으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오. 강 집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10년 전 안시 가문은 형산강에서 유람을 즐기다 어린 도련님을 잃었습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나 전복되었고 아이는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가문은 강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몇 달 동안 사람을 고용해 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강 집사는 목걸이를 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 은 목걸이는 바로 아이의 어머님이 주신 유품으로 안시 가문의 상징인 날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도련님은 가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실종되자 사모님께서는 고통에 못 이겨 실성까지 하셨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수천 개의 칼에 찔린 듯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만약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아이를 계속 곁에 둘 수 있을까요? 강 집사는 덕수 할아버지 앞에 빛바랜 낡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저희가 잃어버린 도련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흘끗 볼 뿐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여기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소. 경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삶을 어지럽힐 필요 없소.
강 집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덕수 할아버지는 아궁이 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은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곤히 잠든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 불빛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과연 너를 계속 곁에 둘 수 있을까, 은호야.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마당 밖 어둠 속에서 고시 할머니가 몸을 숨긴 채 엿듣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와 강 집사 사이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은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흥분이 교차했습니다. 정말이었어. 저 아이는 진짜 부잣집 자식이었어. 그녀는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누리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문틈으로 거세게 파고들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괴짝에 담기는 목걸이가 살짝 흔들리며 고요함 속에서 작지만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밤의 어둠이 아직 작은 오두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해누리 강의 바람 소리가 나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살갗에 스미는 냉기를 가져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강 집사가 남기고 간 낡은 사진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처럼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빛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나무 침대에서 곤히 잠든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천진난만한 꿈을 꾸는 듯 작은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은호야, 할아버지가 널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떴을 때 햇살이 집집마다 비추자 덕수 할아버지는 뜻밖에도 강 집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문가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모습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 집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여전히 엄격한 눈빛이었지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할아버지와 아이를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가족이 10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실입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강 집사가 앉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긴장되었습니다. 강 집사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고 마치 고통의 긴 세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막내 도련님이신 안태준 도련님은 사모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자식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형산강으로 유람을 떠났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던 날씨가 갑자기 돌변해 폭풍우가 몰아쳤고 작은 배가 뒤집히면서 모두가 거센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강 집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은 겨우 3살이었고 작고 연약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가던 도련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가족은 수년간 강기슭을 샅샅이 뒤졌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해누리 강의 파도처럼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모습과 환한 미소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태준 도련님이 실종되자 사모님께서는 마치 실성한 사람 같으셨습니다. 밤마다 도련님이 태어날 때부터 채워주신 유품이 는 목걸이를 붙들고 기절할 듯 우셨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안씨 가문의 상징인 날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수 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은호를 주었던 날의 기억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바구니 속에 누워온 목걸이를 쥐고 있던 아주 작은 아이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 집사가 떠난 후
덕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집은 갑자기 너무나 고요해졌고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격렬한 갈등으로 휩싸였습니다. 은호가 정말 그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란 말인가? 만약 아이를 돌려보낸다면 아이는 더 행복해질까? 하지만 그는 아이를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뛰어노는 은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 투성이의 맨발, 공간을 깨우는 듯한 청명한 웃음소리. 할아버지, 오늘 오후에 또 그물 던지러 가요. 덕수 할아버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속마음을 감추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오후, 해누리 강둑의 옅은 햇살 아래 덕수 할아버지와 은호는 함께 배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른 되면 할아버지 부양할 거예요. 더는 고생 안 시킬게요. 덕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은호의 순진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은호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 동그란 눈을 치켜뜨고 물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여기 없게 된다면 할아버지 슬프실 거예요. 그 순진한 질문에 덕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주 많이 슬플 거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할아버지는 그저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전 할아버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덕수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궁이 불 옆에 앉아 손에 은 목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호롱불 빛이 날개 상징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이젠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 마당 밖, 희미한 달빛 아래 강 집사의 그림자가 멀리서 어른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도련님을 모셔가지 않고는 경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마당 다른 쪽 어둠 속에서는 고씨 할머니가 몰래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음흉한 호기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드러났군. 저 아이는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 해누리 강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며 곧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비가 올 듯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해누리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강변 작은 집의 나무 틈새로 차가운 습기를 몰고 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낡은 나무 괴짝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과 은 목걸이가 희미한 호롱불 아래 반짝였습니다. 강 집사가 했던 말이 긴 종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련님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마당에서는 은호가 작은 강아지와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청명한 웃음소리가 덕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강 집사가 굳은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방어적인 태세가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았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은호가 문틈으로 엿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덕수 어르신, 이제 고집 그만 부리십시오. 강 집사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습니다. 도련님의 가족들은 10년 동안 이 아이를 찾느라 애가 탔습니다. 어르신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이를 계속 붙잡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목이 메고 화가 치미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네 가문이 아이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들이 나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이 아이는 내 곁에서 보유하지 않아도 행복했어. 그저 따뜻한 집과 사랑만 있으면 되었단 말이오. 하지만 그들은 아이의 피부치입니다. 어르신.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고 더 풍족한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작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족, 돌아가다, 피부치 같은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붉어진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할아버지랑 더 이상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날 밤, 작은 집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아궁이 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빛이 바닥에 들이운 그의 그림자는 생각의 무게에 짓눌린 듯 앙상하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은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들어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덕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호의 맑은 눈망울을 본 덕수 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듯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다 들었어요. 강 집사 아저씨가 저는 부자 가족이 있고 저를 데리러 왔다고 했어요. 맞죠? 하지만 전 가기 싫어요. 전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덕수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팔로 은호를 감싸 안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은호야, 넌 할아버지의 전부란다. 할아버지는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에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단다. 아니에요. 전 부잣집 필요 없어요. 전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의 작은 어깨를 꽉 쥐었고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덕수 할아버지는 아궁이 불 옆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그의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적 은호가 웃고 떠들던 모습, 강에서 함께 그물을 던지던 날들, 할아버지 하고 옹알거리던 목소리가 느린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아이를 보낸다면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를 붙잡고 있는다면 그건 내 이기심이 아닐까? 저 아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데 수백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질문들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덕수 할아버지는 현관으로 나와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그의 살갗에 스며들었습니다. 문득 그는 멀리서 어른거리는 고시 할머니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녀의 눈이 집 창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그녀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피했고 밤 공기 속에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노인네가 저 아이를 얼마나 더 데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그들이 와서 데려갈 텐데. 덕수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고씨 할머니의 말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침대에서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곤히 잠든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널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다. 은호야. 해누리 강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두 사람의 위태로운 평화를 휩쓸어갈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밤하늘은 거대한 검은 용단처럼 칠흑 같았습니다.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며 해누리 강변의 나무들이 광풍에 휩쓸려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물결치는 강둑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심상치 않구나.
이번 태풍은 아주 사납겠어.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은호에게 당부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 안에 꼼짝 말고 있거라. 할아버지가 그물 몇 개만 더 묶어놓고 금방 들어오마. 은호는 아궁이 불 옆에 앉아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태풍이 본격적으로 상륙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하늘 한쪽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작고 초라한 오두막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창문에 나무 판자를 덧대려 애썼지만 바람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졌고 마당에 물이 집 안으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지끈 하는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뿌리째 뽑혀 지붕을 덮쳤고 나무 판자와 기왓장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무너져요. 은호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황급히 은호에게 달려갔지만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며 아이를 덮쳤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를 구하기 위해 부서진 나무 조각들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니?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금방 구해줄게. 은호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덕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나무 조각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은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는 흐느껴 울며 덕수 할아버지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못 볼 줄 알았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를 품에 꼭 껴안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여기 있잖니. 그 무엇도 우리 둘을 갈라놓을 수 없어.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지쳤지만 벅찬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폭풍우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멀리서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행렬이 덕수 할아버지의 무너진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키가 큰 남자가 내렸고 그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우아하지만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기적을 기다리는 듯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빗속에서 은호를 감싸며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은호의 목에 걸리는 목걸이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목걸이는 우리 아들 것인데 그는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는 어리둥절한 채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저 할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요. 여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은호 앞에 무릎을 꿇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내 엄마다. 드디어 널 찾았구나. 덕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의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두 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 안씨 부부는 은호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덕수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가게 하지 마세요. 저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할아버지랑만 있을래요. 덕수 할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껴안으며 아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가거라. 그곳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잊지 마라. 할아버지는 언제나 널 사랑한다. 은호는 흐느껴 울었고 작은 손은 차에 끌려갈 때까지 덕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놓지 않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이를 싣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차가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차가운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고씨 할머니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모든 게 밝혀졌군. 그녀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덕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정교하게 조각된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쪽에서는 화려한 저택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푸른 나무들 사이로 비쳐 호화롭지만 차가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은호는 이 세계에 처음 발을 디뎠고 그저 의자에 조용히 앉아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차에서 내리는 은호를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구나. 이제부터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게 될 게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눈앞에 웅장한 집을 힐끗 쳐다본 뒤 낯선 공간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듯 강 집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호는 호화로운 가구로 가득 찬 넓은 개인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커다란 침대, 멋진 옷으로 가득 찬 옷장, 그리고 화려한 꽃밭이 내다보이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련님, 뭐 드실 것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과일 주스라도 드릴까요? 은호는 고개를 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보살핌은 오히려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격식 있고 장엄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안씨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안씨 부인은 은호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집어주었지만 아무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예의 바른 당부의 말만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몇 입 먹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먹었어요. 방에 가고 싶어요. 넓은 방의 어둠 속에서 아이는 덕수 할아버지가 입었던 낡은 셔츠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 마음 다해 돌봐준 할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은호는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오직 해누리 강, 파도를 가르는 작은 배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당기던 이른 아침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닿을 수 없는 아름다운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는 몰래 뒤뜰로 빠져나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작은 배를 그렸고 그 옆에는 그물을 당기는 구분등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본 하녀들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이 아직 이곳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는 것 같아. 저 눈빛을 봐. 분명 다른 곳을 그리워하고 있어. 한 번은 아침 식사 중에 은호가 실수로 물컵을 식탁에 엎질렀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숙여 잔을 주우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녀가 즉시 달려와 몸을 굽혔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도련님. 금방 치우겠습니다. 은호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엎지른 건데요. 안씨 부인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저들은 널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그냥 자기 일을 하게 두렴. 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해누리 마을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덕수 할아버지는 청소, 요리, 심지어 낡은 그물을 깁는 일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차별이 없었고 오직 사랑과 나눔만이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씨 부인이 은호의 방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다정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은호야, 여기가 마음에 드니? 즐겁니? 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안씨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다는 거 안단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아빠와 엄마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뭐든지 할 거야. 은호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할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고요한 저택에서 은호가 창가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안씨 회장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오. 저 아이가 어촌 마을에서 살았다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은호는 깜짝 놀랐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왜 내가 어촌 마을에서 살았던 걸 숨겨야 하지?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시선은 밤하늘 저편을 향했습니다. 해누리 강이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가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덕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맑았지만 은호의 마음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어젯밤 안씨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촌 마을에서 살았다는 걸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덕수 할아버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안이 모두 바쁠 때, 은호는 몰래 안씨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크고 정돈된 방,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왔지만, 공간은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은호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서류와 몇 장의 흐릿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아이를 주운 남자는 윤덕수로 어촌 마을에 거주함. 묘사된 바로는 이 남자의 행색이 의심스러움.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주시하고 있음. 은호의 눈앞이 캄캄해졌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목걸이를 지니고 있었으며 안씨 가문의 막내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아이를 주운 남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음. 그 글자들은 마치 칼처럼 아이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아버지가 저들에게는 의심스러운 나쁜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할아버지는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닌데. 은호는 서둘러 방으로 달려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미소를 띠고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려 했던 그 고된 얼굴.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낡은 셔츠가 담긴 천 가방을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몰라요. 저는 할아버지가 절대 나쁜 일을 할 분이 아니란 걸 알아요. 은호의 마음속에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친부모인 안씨 가족은 1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돌봐준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는 안씨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예전에 사람들은 덕수 할아버지가 저를 유괴했다고 생각했어요?
안씨 부인은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빛은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고 은호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호야,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니? 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를 봤어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다들 덕수 할아버지를 의심했던 거 맞죠? 안씨 부인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맞단다, 은호야. 내가 실종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어. 아이를 주운 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 은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절대 나쁜 짓을 할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 생명을 구해 주셨어요. 왜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안씨 부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안다. 엄마도 알아. 그분이 널 얼마나 아끼셨는지. 하지만 그땐 엄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되찾고 싶었을 뿐이란다. 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사랑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는 할아버지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손안에서 반짝이는 은 목걸이를 보며 은호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삶을 주셨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야. 더 이상 할아버지가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깊은 밤, 은호가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안씨 회장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안씨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습니다. 그 서류들 어디서 찾았느냐? 은호는 벌떡 일어나 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안씨 회장이 아이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들도 있단다. 은호는 안씨 회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은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방 창문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그가 쓰고 있는 편지지를 비추었습니다. 서툰 글씨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를 찾아가야겠어요. 은호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안씨 부부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들을 걱정시킬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은호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긴 복도에 그의 작은 발소리가 밤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빽빽한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통로가 그를 철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은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큰 길로 나온 그는 어촌 마을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기에 은호는 걸었습니다. 작은 다리는 점점 지쳐갔고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결의가 불타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날 기다리고 계셔. 할아버지는 내가 필요해. 한 휴게소에서 은호는 트럭 운전사를 만났습니다. 기사님은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이 시간에 어딜 가니? 밤길은 위험한데 은호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가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기사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차에 타라. 아저씨가 한 템포 태워줄게. 은호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럭은 작은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그를 조금씩 집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호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어촌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개가 해누리 강둑을 뒤덮었고, 잔잔한 수면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작은 배들이 잔물결에 따라 흔들렸고, 낡은 오두막 지붕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익숙한 흙냄새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작은 집을 향해 힘껏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강가에 앉아 부지런히 그물을 깁고 있는 덕수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덕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익숙한 모습을 발견한 늙은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은호야? 내가 정말 맞느냐? 은호는 할아버지의 품에 뛰어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를 꽉 껴안았고 그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다. 고생 많았구나. 짧은 행복의 순간이 지나고 덕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게냐? 내 가족들은 알고 있니? 은호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전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 아이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은호야,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건 원치 않는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를 돌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빛나는 믿음이 그의 늙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낯선 그림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그가 안씨 가문의 하인 중 하나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고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해누리 강 위로 쏟아졌지만 어촌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 부잣집 안시네가 찾아왔대. 분명히 아이를 데려가겠지. 주민들이 주고받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집문 뒤에 숨어 덕수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마당 앞에 멈춰 선 검은색 세단을 보자 그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차가 열리고 안씨 회장 부부가 내렸습니다. 안씨 회장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덕수 할아버지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씨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안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덕수 씨, 내 아들을 데리러 왔소. 은호는 이곳에 속한 아이가 아니요. 덕수 할아버지는 꼿꼿이 섰고 그의 눈은 굳건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요. 하지만 난 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소. 안씨 부인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가야. 엄마 아빠가 너를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다녔단다.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잖니 다시는 떠나지 말아다오. 은호는 안씨 부인을 올려다보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노동으로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 그리고 자신에게 바친 모든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워졌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고 마음이 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덕수 할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안씨 가족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은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는 안씨 부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엄마. 하지만 저는 덕수 할아버지와 함께 남겠어요. 안씨 부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넌 이해 못해. 우린 그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을 뿐이야. 이곳은 너와 어울리지 않아. 은호는 고개를 저었고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 곁에 있는 거예요. 덕수 할아버지가 제 가족이에요.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이의 선택임을 알았지만 그로 인해 은호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씨 회장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넌 안씨 가문의 후계자다. 이런 가난한 늙은이와 함께 여기 남을 순 없어. 덕수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아가 안씨 회장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다투고 싶지 않소. 나는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요. 은호가 끼어들며 목이 메었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행복은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저는 돈이나 재산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안씨 부인은 흐느껴 울었고 안씨 회장은 이를 갈며 덕수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배짱 한번 두둑하네.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 거 알면서도 여기 남겠다니. 덕수 할아버지가 정말 복을 받았네. 저런 손자를 다 키우고 말이야. 떠나기 전 안씨 회장이 돌아보며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은호야,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그리고 그는 덕수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하시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자동차가 떠난 후 덕수 할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은호가 깜짝 놀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누구예요? 덕수 할아버지가 돌아보았고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옅은 햇살이 평화로운 해누리 강을 비추었습니다. 어촌 마을은 여전히 느린 일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은색 세단이 마을 어귀에 다시 나타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되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낡은 그물을 수선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은호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차를 보자마자 덕수 할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라면 전 안 가요.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안씨 회장 부부가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내렸습니다. 안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왔단다. 그토록 엄격했던 안씨 회장이 덕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덕수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의심이 어르신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들을 영영 잃었을 겁니다. 안씨 부인이 붉어진 눈시울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를 키워주셔서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르신께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큰 빚을 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고 늙은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은호를 바라본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바라고 아이를 거둔 것이 아니오.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요. 만약 두 분께서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실 수 있다면 나는 막지 않겠소.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굳은 결심이 선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무데도 안 가요, 할아버지. 저는 여기서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래요. 양측 사이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은호가 안씨 가족 앞으로 다가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만약 두 분이 덕수 할아버지를 제 삶의 일부로 받아주신다면 저도 두 분을 따를게요. 안씨 부인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이해한단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얼마간 마을에 더 머물러도 좋다. 안씨 회장은 덕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제 아들을 키워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가족이십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 화해의 광경에 모두 감동했습니다. 안씨 가족이 떠나기 전 안씨 회장이 돌아보며 덕수 할아버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의 감사 인사로 받아주십시오. 덕수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근처 읍내 작은 집 한 채에 대한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빤히 바라보았고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은호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고생을 좀 덜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덕수 할아버지는 상자를 닫고 해누리 강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작은 배와 광활한 수면 위에서 맞이하는 일은 아침에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안씨 가족은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어깨에 기댔고 그의 눈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걸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한편 멀리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며 곧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해누리 강에 퍼져 수면이 은빛 갑옷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깨어났지만 그 익숙한 소리들 사이로 새로운 풍경이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낡은 터전 위에는 붉은 기와와 흰 벽이 푸른 나무들 사이로 돋보이는 번듯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덕수 노인네 복도 많지.
저 부잣집에서 정말 잘해줬네.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새 집 구석구석을 뛰어다녔고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공간들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할아버지 방이에요. 저기는 제 책상이고요. 덕수 할아버지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 집은 그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편안했지만 마음속에는 낯선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안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덕수 어르신,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받으시고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분의 마음은 잘 알겠소. 하지만 나는 검소한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소. 이 집은 저 아이를 위한 것이지. 나는 저 강가의 오두막이 더 편하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서둘러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왜 예전 집에 계시려고 해요? 덕수 할아버지는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야, 멋진 집이 낡은 오두막보다 더 평화로운 건 아니더구나. 나는 여기에 있겠다. 너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이는 침묵했고 두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집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 제 가족이에요. 다음 날 안씨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그들을 정류장까지 배웅했고 그의 거친 손은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안씨 부인이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덕수 어르신, 저희는 평생 어르신께 빚을 졌습니다. 어르신은 제 아들에게 집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때 엄격했던 안씨 회장도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은호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늙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은호가 덕수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눈물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잘 지내거라.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잊지 말고.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겠다. 안씨 가족이 떠났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새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가의 낡은 터를 다시 정리하고 대나무와 갈대로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은호는 약속을 지켰고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새 학교와 새 친구들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을 때마다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해누리 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 옆에 앉아 산 너머로 서서히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필요하실 때 전 언제나 여기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영원히 제 가족이에요. 덕수 할아버지는 하늘과 물이 하나가 되는 수평선을 멀리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이 은호의 삶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날 섣달금음날의 어촌 마을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올해의 마지막 고기를 싣고 들어오는 배들,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향긋한 떡지는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작은 오두막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낡은 새해 축하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먹물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그 깊은 의미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안씨 가족과 함께 일찌감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시골 생활의 진정으로 동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안씨 부인은 서툰 솜씨로 만두를 빚었고, 은호가 주름 잡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덕수 할아버지만큼 솜씨가 좋지는 않지만 매년 내가 엄마가 직접 싼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배우고 싶구나. 늘 엄격했던 안씨 회장도 이제는 편안하게 아궁이 불 옆에 앉아 장작을 팼습니다. 그는 은호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년 여기 내려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설을 쇠잡구나. 덕수 할아버지는 마당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늙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새집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섣달그문 날 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작은 오두막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제단 위에서는 향 연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라 낡은 호롱불빛과 어우러졌습니다. 안씨 가족은 덕수 할아버지와 함께 제단 앞에 섰고 그들은 처음으로 다 함께 세 찬을 올렸습니다. 안씨 부인은 감격에 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수 어르신, 저희를 대신해 은호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어서 부모님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더 이상 누구도 선택하거나 헤어질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섣달그문 날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음식 몇 가지뿐이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누구도 피가 섞인 가족인지 길러준 가족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덕수 할아버지의 작은 오두막이 봄 기운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당 앞에는 매화나무 가지가 활짝 피어 마치 평안을 기원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몰려왔습니다. 한때 놀림을 받았던 은호는 이제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붉은 세뱃돈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며 다정한 덕담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렴. 내년 설에도 또 세뱃돈 받으러 오너라.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물은 여느 때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제 가족과 함께 사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제 가족이 생겼고 나도 나만의 집이 있다. 너는 가서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자주 할아버지를 보러 오너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은호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필요하실 땐 언제든 제가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꼭 여기 있을게요. 황혼이 지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 옆에 앉아 두 사람 모두 봄 하늘 높이 유유히 날고 있는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원히 제 가족이에요. 덕수 할아버지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눈으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해누리 강은 모든 거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희생, 그리고 감사의 이야기를 품고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해누리 강은 늦봄의 저녁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작은 배 위에서 덕수 할아버지는 노를 잡았고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힘이 넘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한때 그 아이였던
이제는 늠름한 청년이 된 은호가 조용히 앉아 황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덕수 할아버지를 돌아보며 눈에 미소를 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강가에서 처음 주우셨던 날이 기억나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시면서 망설임 없이 저를 거둬주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모든 것을 비쳤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너를 내 곁에 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건 알았단다.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사는 법부터 사랑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배는 잔잔한 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우리 마을에 배 수리점을 열고 싶어요. 저와 함께 자란 이곳 이웃들을 돕고 싶어요. 덕수 할아버지가 그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은호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거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믿음과 결의로 빛났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거친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은호야. 모든 결정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거라. 두 사람은 강 한가운데로 배를 저어 나갔고 황혼의 햇살이 강물 전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작은 물결이 뱃전에 부딪혔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수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니? 인생이란 이 강물과 같단다. 잔잔할 때도 있고 사나울 때도 있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 노를 젓고 있는지 아는 것이란다. 은호는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살며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를 선택하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덕수 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렸습니다. 너는 내게 일어난 일 중 가장 값진 일이었다.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그저 너와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자 마지막 햇살이 강물 위로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은호는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믿으세요. 언제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덕수 할아버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노를 저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찬란한 황혼 속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작은 연 하나가 바람을 타고 유유히 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희망과 가족의, 그리고 앞에 놓인 아름다운 날들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와 은호의 이야기는 평화로운 황혼 속에서 막을 내리지만 그 여운은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였던 은호는 혈연이 아닌 가난한 할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가족과 재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집이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마음이 속하는 곳임을 상기시킵니다. 가족에는 단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의 행동과 묵묵한 희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와 용서야말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행복을 되찾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족에는 항상 혈연 관계로만 정의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다음 영상을 위한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인도주의적 가치를 전파하는 저희의 여정에 함께하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